자, 지난 시간에 미리 얘기했듯이 내가 이 자료를 구글 서치를 해서 파워포인트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업로드 시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그에 대해서 뭐 고대 수학과 그리스 수학 또 아랍 수학 또 등등에 대해서 이미 요약해서 Q&A에 올려놨습니다. 그건 아주 드래프트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충해 가면서 또 100분이 드래프트를 올려놨으면 다른 학생이 그걸 보완할 수도 있고 또 더 여기에 있는 사진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해서 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정말 발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새 걸 채워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론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게 여러분 그런 발표를 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내용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고대 수학과 그리스 수학 그리고 힌두 아라빅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힌두 아라빅 수학이 유럽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수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현대 수학으로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됐는지 그리고 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BC 3000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쯤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넘버 시스템. 수학의 역사를 얘기하면 보통 한 5,000년 수학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넘버, 뉴머럴 시스템, 1, 2, 3, 4, 뭐 이런 카운팅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도 남아 있고, 아프리카에도 남아 있고, 그리고 중동에도 남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4대 문명 근처에는 되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오래된 게 아프리카에 있는 게 제일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엔 제일 오래된 그런 기록인데, 근데 사실은 그 아프리카 수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연구를 안 했었죠.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아프리카 수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최근에 연구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뉴머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하면서 이제 기하와 천문학에 자연스럽게 이제 활용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오메트릭 리즈닝, 그러니까 기하학적 사고 능력이 실제로 사용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근대 수학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아마 이게 영국에 있는 고인돌일 거예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고 이게 이제 바빌론도 그렇고 마야 문명에도 그런 수학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보면 에이션트 시빌라이제이션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언제나 리콰이어드 뉴머레이션 시스템이 에리스메틱 테크닉 등이 다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기록을 그러니까 세계 문명사에서는 언제나 수학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바빌론의 이 프림프톤 322 이게 이제 대수 계산을 해놓은 표현인데 이게 빗살 고대어로 이게 이제 1800년 BC 정도에 만들어진 이제 이 숫자 판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인 컴퓨테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계산 막대기들입니다. 어쨌든 바빌로니아의 이 시대에도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발견된 책들을 보면 산수서가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BC 206년에서 AD 220년 사이에 이제 발견된 책에 이렇게 부고술 피타고라스 정리가 표현되어 있고 또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데 이렇게 산대 그러니까 죽간 대나무로 만들어진 대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종이로 쓴 책은 다 없어졌어. 지금 몇천 년 된 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 돌에 새겨놓은 거나 한데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대나무에 이제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책이 그대로 묻혀 있다가 몇천 년이 지나서 이제 발굴된 거에 보니까 이상한
글자들이 써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이제 수학이라고. 그 발굴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게 몇천 년 된 여기 이런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게 훨씬 더 오래된 중국에서의 동아시아에서의 산수의 기록입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이런 오래된 그런 역사들이 모든 나라에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아바쿠스가 이제 이게 바빌로니안 마블 카운팅 보드고 이게 이제 미들 이스트 그러니까 지중해 근처에 쓰던 아바쿠스고 이게 이제 그 우리 주판이죠. 나무로 만든 것들. 이제 이 주산이 이게 결국은 이게 아시아하고 이제 그 미들 이스트하고 이 학문적인 교류가 이 무역을 통해서 그 교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문이 교류가 되고 이런 도구가 이게 전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데 이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여기가 먼저고 이게 이쪽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 발전한 것이죠. 이 기록들에 대한 내용이 그 사회와 수학 책에 그 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오래 전에 벌써 그 만주 지역하고 이게 그 저쪽 중동의 그 지중해 지역 사이에 이 수학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서양 수학사, 특히 서양인들이 이렇게 영어로 써놓은 서양 수학사에는 대개 이제 이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을 하죠. 그 전 것들은 거의 이제 간과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찾기 쉬운 자료들부터 이해하고, 그러고 다른 건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그게 단가 보면 다른 게 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물어봐서 그 내용이 뭐가 있다 그러면 뒤에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그냥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고 저기도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채워놓고 책을 쓰는 게 보통이라 그게 스탠다드하게 해서 외국 책들이 나온 건데 우리가 그 책을 보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되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비중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을 이제들 알게 돼서 이제 관점이 이제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어쨌든 그리스 시대에 이제 로직과 필로소피 여기서 이제 스쿨 오브 로직, 스쿨 오브 사이언스,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로직, 사이언스, 매스매틱스를 가리키는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이 수학은 이 카운팅하는 그런 도구로서가 아니라 디바인 로우를 언더스탠드하는 그런 도구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하늘의 어떤 규칙을 이해하는 도구로 수학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근대 수학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을 단순히 몇천 년 동안 어떤 계산 도구로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수학을 보면 아까 봤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봐도 알겠지만 이게 그냥 뭔가 그 규칙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계 신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됐고 이제 그런 게 유클리드의 원론을 보면은 그런 관점 순수하게 이 수학적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걸 볼 수 있죠. 이 유클리드의 원론은 내가 올려놓은 자료 봤죠. 그 원전이 그대로 한쪽에 원전 그대로 보존되고 옆에 영어로 그 하나하나씩 번역한 그림과 함께 번역된 내용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자세화된 내용들이 다 이미 정리돼서 소개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유클리드 원론은 옛날에는 그 책을 구경하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안에 가지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널리시스까지 바로 한 번에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자기 말로 번역된 그 책을 활용해서 쉽게 이해하고 가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우리말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된 책이 별로 있지도 않지만 유클리드 원론을 번역한 책은 있죠, 따로. 하지만 그 책들이 공유되어 있지가 않죠, 다 출판사.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책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웹 콘텐츠로 다시
생산해서 그걸 무료로 같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적절히 통과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리스 시대에 이 관점들을 보면 그리스 시대에 이게 꼭 이쪽 이집트나 뭐 이쪽 중동이나 여기에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여기에 뭐 피타고라스가 있었고 아르키메데스가 있었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있었고 유클리드, 프톨레미, 또 아폴로니오스가 있었고 등등 이렇게 학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 이 수학과 이 철학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지구는 옥타헤드론으로, 그래서 공기는 earth는 큐브로 그걸 담고 있는, 이 불은 테트라헤드론으로, 그 우주를 이 도타카헤드론으로, 뭐 등등, 물은 뭐로, 이런 식으로 이 수학적 구조체의 그 성격을 지금 이제 내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가져온 이제 그 도구가 저기 있는데, 이게 도데카헤드론하고 등등인데, 어쨌든 이 우주를 이 매스메티컬 텀과 대응시키고, 그리고 뭐 음수를 뭐로, 양수를 뭐로, 뭐 프라임 넘버를 뭐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수의 의미를 이제 주면서, 그러면서 세계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수학을 생각했다는 걸 보여지죠. 어쨌든 유클리드의 이 엘레멘트에 있는 그런 이게 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죠. 각 나라에서 번역된, 그러니까 이 유클리드의 원론이 각 나라에서 번역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인데, 실제로 유클리드의 원론과 독립적으로 이미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러 나라에서 연구됐었기 때문에 서양 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코닉 섹션에 대한 공부도, 이게 이제 이 코닉 섹션 이렇게 자르면 이게 서클이 되고,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엘립스 타원이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자르면 파라볼라, 이렇게 자르면 하이파볼라가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이 수학적 구조체가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 다양한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식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게 수학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이제 이해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죠. 이게 실제로 이것도 내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이 수학의 부력의 원리를 이해한 그런 이제 내용이고, 뭐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이 물을 이렇게 올리는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 그 학자들이 이제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들 얘기를 하게 했고, 그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수학을 추측하고 하는 것이죠. 이 천문학에 이제 수학이 활용되는 이 규칙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이 규칙을 찾기 위해서 실제 계산을 처음 한 사람이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 언제쯤 혜성이 다시 제자리에 다시 우리 눈에 보일 거라고 예측했던 게 그게 누구였죠? 수학자. 혜성, 이렇게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건 알았을 거고, 궤도를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측한 게 아까 봤듯이 엘립스가 타원으로 돌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런 속도로 요만큼씩 간다면 돌아서 언제쯤 몇백 년 후쯤이면 이 자리에 다시 올 거다고 예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걸 누가 했겠어? 당연히 코닉 섹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했겠지. 그러니까 수학자가 했겠지. 누구였어? 케플러도 그때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래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수식으로,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나온 게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한 거예요. 가우스가 그거를 이제 풀려면 여러 가지 식을 세워서 그걸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언제쯤 올 거라 답을 구해냈는데, 그때 쓴 방법이 가우스 소거법. 예측을 해서 실제로 맞췄던 거예요. 수학적으로.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힌두, 아라빅 수학은 꼭 빠뜨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하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 그리스 수학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다 멸실돼서
유럽에는 존재가 없었고 그다음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에 그런 게 있었는지도 흔적도 없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아까 이제 다음 지도에서 보듯이 아랍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옛날 그런 그 올드 리터처들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투자도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옛날 책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자기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한 것 중에 이제 유클리드의 책들도 섞여 있었고 그게 이제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태서 유클리드 원론에다가 뭐 15권, 16권, 17권 이렇게 더 보태서 이제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랍말로 쓰여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랍어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잘 몰랐었던 거죠. 근데 학문적으로 이 아랍이 이게 수준이 높으니까 여기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여행을 다니면 이제 학문을 배우러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 새로운 문물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랍 국가들을. 가서 그 중에서 그 어느 나라가 그런 데에서 더 앞장섰냐면 이탈리아가 이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이게 반도에 있고 하니까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이제 이 큰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많이 이제 다니게 됐고 그 중에 한 명인 피사의 레오나르도가 이런 책들을 이쪽 아랍 문명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쪽에 발전된 수학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수학책을 이제 유클리드 원론이 있다는 걸 발굴하고 번역해 보니까 이게 원래는 유클리드라는 사람, 그리스 사람이 만든 그런 책이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소개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이탈리아 말로 번역이 돼서 이제 여기 소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전혀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니까 그 책으로 번역이 됐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겠지. 지금 현대 수학책이 다른 나라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누가 그걸 번역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는 기에는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 책이. 그치?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 격변기에 그걸 학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고 이 책이 여기 소개된 후로 무려 20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그게 중요한 책이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조금씩. 그러니까 그게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또 이따 뭐 포르투갈이든지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유럽으로 점점 퍼지게 돼요. 유클리드의 원론을 시작으로 이제 그 당시의 모든 이제 그 당시의 그 모던 매스매틱스죠. 그게 그러면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이 강대국이고 자기 이쪽은 약소국이구나 하고 느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들이 자신 프라우드 오브 할 수 있었던 게 그 시작은 이제 이 그리스의 유럽의 이 유클리드의 책가 가장 그 당시에 어드밴스 된 거였고 그것에 비하면 다른 것들의 비중이 훨씬 더 낮았고 또 이게 단순히 산술 계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지적인 그런 아주 어드밴스 된 그 체계적인 학문의 그라운드를 주는 로직 또 이 매스매티컬 띵킹 하는 모든 그런 과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고 집중적으로 이걸 공부하면서 더 새로운 걸 보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유럽이 그야말로 영향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여기는 막 전쟁 겪고 하면서 약간 이전에 한참 높아서도 사는 건 여유 있고 그렇지만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간섭해야 될 나라도 많고 정치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쪽은 점점 성장해 가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쪽은 더군다나 살 수 없으니까
대서양 개척을 나가면서 이쪽 다 살기 어려운 나라들이 다 이제 이쪽 개척을 해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은을 뺏어오고 그러고 여기서 싼 재료들을 갖다 팔고 비싸게 받고 거기서 비싼 것들을 귀한 것들을 싸게 가져오고 또 필요할 때는 약탈도 하고 그러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고 도둑질도 하고 하면서 또 식민지를 삼고 하면서 이제 이쪽이 부를 점점 축적하게 되는데 비해서 여기는 여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점점 이쪽은 이쪽대로 커지고 하니까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쪽이 점점 더 강해진 경제력과 또 학문 이제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한번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알제브라와 트리고노메트리가 이제 튼튼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9세기에 이게 하우스 오브 위즈덤, 이게 바그다드에 있는 이 학문의 지식의 전당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식으로 이 당시에 아카데믹한 액티비티에 대한 그런 이 리스펙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슬람 학문들이 이 정도로 번성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레이트 센터 오브 러닝이 되었다고 하듯이 지식들이 이렇게 아랍 국가들에 모이면서 학자들이 모이고 그러고 학문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코르도바가 어디냐면 저쪽 코르도바가 여기예요. 여기 코르도바라고 있죠. 스페인이죠. 이 코르도바 이게 이슬람 국가였으니까 이 코르도바에 남아있는 모스크가 이제 이렇게 이게 다 이슬람 건축물들이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저쪽이 다 이쪽 이슬람 영향권 안에 있던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쪽의 문화가 그 유럽 문화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수학도 물론이고. 이게 이제 아라빅 트랜스레이션으로 아폴로니우스의 코닉 섹션, 이 코닉 섹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던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아랍 말로. 그리고 이것도 이제 프톨레미의 알마게스트가 이런 식으로 아랍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13세기에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책이었고, 그 다음 이슬라믹 에스트로노미 앤 사이언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학문을 했던 것입니다. 학문학, 과학들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알콰리즘이가 알제브라라는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알제브라. 이런 알콰리즘의 이름에서 이 알고리즘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알제브라라는 것이 다 이런 데 어원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도 이 아랍의 그 기여를 리스펙트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 어원에 따라서 지었고 그게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매스메틱스.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우리가 전혀 이걸 옛날에 우리가 수학사를 접하고 할 때 70년대, 80년대에서는 잘 모르고 지나갔던 내용들인데 뭐 지금은 웰노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걸 소개했고. 자, 이게 이제 점점 아랍 뉴머럴, 아랍 숫자 표현하는 것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트 아랍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썼고, 또 힌두에서는 이런 식으로 썼고, 그것이 웨스트 아랍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섞이면서 숫자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힌두의 숫자가 이제 아랍에서 섞여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숫자가 되고. 이게 우리는 이제 1, 2, 3 뭐 이런 식으로 썼었던 건데, 그 조선시대까지.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1850년까지도 우리는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 특히 1, 2, 3, 4가 아니라 1000만, 뭐 이렇게 10만 이런 단위가 되면은 이걸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0이란 이런 이 포지션을 나타내는 숫자를 사용하는 걸 비롯해서 이걸 보고 나서 나라가 굉장히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학자들이 있었죠. 옛날 조선시대 산학자. 이 산학자들이 실제로 그 조선 말기가 되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옛날 조선 공부한 사람보다는 이 국제법도 알아야 되고 외국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외국의 과학기술, 대포, 또 총,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안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공무원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니까 옛날 사람들이 해고될 거 아니에요. 산학자들이 실직을 많이 했죠. 그 실직한 사람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학자들이 그리고 또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아랍 숫자를 이걸로 계산하면 그 전에 계산하던 것보다 산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산학을 배워서 서양 수학을 배워서 가리킵니다. 19세기 말에. 그래서 서당 선생님이 옛날에는 사서성경을 가르쳤잖아. 그러다가 그게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서당에서 중국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본말을 가르치기도 하고, 일본말은 배우기 쉬우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고 과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과학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울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어쨌든 근대 수학 역사를 보면 저기 거리의 수학자 서울대학교 총장 최규동이라는 분이 저기 있죠. 저 최규동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저분이 과거 공부하다가 한학을 공부하다가 그때 과거가 없어지니까 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 걸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서당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요. 걸어 올라오니까 며칠 걸리지. 오다가 수원 화성에 있는 화성 향교에서 들러서 하루를 묵어요. 묵는데 이렇게 거기에 넘어서 보니까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쳐 놓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근데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이분은 이제 거기 학교에서 배울 그 고향에서 서당에서 배울 때 한자만 배운 게 아니라 산술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과학적인 소양도 웬만큼 갖춘 거예요. 그때 시험이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잡학 또 사학도 있어서 다른 기술직 공무원들도 뽑고 그랬었으니까 이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한자는 물론 알아야 되지만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배우고서는 조선 향교에서 하루 묵으면서 어깨너머로 들어보니까 거기서 가리키는데 이런 그 아랍 숫자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하는 걸 가리키는데 굉장히 쉽게 척척 계산이 되고 답이 되고 하는데 간단 명료하다.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 보셨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앞으로 살 길은 이런 걸 공부해서 내가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결심을 하고 그러고 터벅터벅 이제 걸어서 서울에 와서 그 당시에 경성에 와서 이런 걸 제일 잘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걸 수소문 해서 찾아간 데가 그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도쿄 물리학교라고 전문학교예요. 전문학교에서 수학과는 없이 수학 물리를 다 가리키는 수물과를 졸업한 분이 있어요. 졸업한 분이 유일선이라는 분이 도쿄 도쿄 물리학교 수물과를 이제 전문학교 졸업한 분이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정리사라는 학원을 차리고 그리고 출판도 책을 만들어서 책도 출판하고 거기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그 정리사라는 데서 유일선이라는 분이 수학을 가리키는 서양 수학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그 최고 권위자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이 수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중동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중동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해방이 돼서 그때는 나이가 꽤 되시죠. 해방되실 때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서양 미 군정이 시작되니까 미 군정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이 되고 그리고 경성대학교 초대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미 군인이 총장을 하다가 이제 물러나고 한국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서울대학 총장이 되셨다가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이 나서 이제 그 북한군한테 납북돼서 1950년에 6.25 전쟁 나고 그해 겨울에 평양 감옥에서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이분의 이제 기록을 보면 바로 이 숫자가 자기 인생을 이제 바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건데 이 그릭과 힌두 아라빅 매스매틱스의 중요성을 서양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리고 디스커버리하고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이태리, 피사의 레오나르도가 그 유럽 책을 공부해서 번역한 책이 이 리버 아바치입니다. 이게 1200년에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서양에서 나온 이제 수학 책이 근대 수학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양의 처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양의 수학이 없었던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지금은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러시아 이런 데이 수학 강국으로서 화려한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1200년 전에 유럽에는 사실은 수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당시에 1200년이면 한국은 언제예요? 조선시대쯤 되나? 1300년이 조선이니까 고려죠. 그리고 그 전이 삼국시대고, 그리고 그 중국은 명나라, 친, 진나라, 등등 해서 이게 아주 화려한 문명이 있었던 시대라고. 그 당시에 4대 발명품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엄청난 그런 그 과학적인 또 수학적인 업적이 있었을 때라고요. 수학적인 수준이 이 당시에는 이 아시아와 유럽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시아가 높았던 시대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양 수학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모든 서양 수학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 책이 그러면 1202년에 발간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1, 2, 3, 4, 5, 6, 7, 8인 아랍 숫자도 소개되고 이 0이 그러니까 위치를 표시한다. 그래서 100 하면 100으로 쓰면 그게 100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편하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소개를 했으면 이때부터 바로 그럼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랍 수학 책이 이제 이렇게 그 이탈리아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소개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게 손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도구들이 또 이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이전부터 이거는 이전부터 거기 그 이탈리아가 먹고 사는 게 이 반도니까 이 무역을 주로 하면서 살았으니까 상인들이 많이 발전돼 있었는데 상인들이 무역을 하려면 계산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계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 도구로 발견하는 게 아바쿠스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걸 쭉 들여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랍ik 이제 숫자를 들여온 거 아니에요. 이제 아랍 숫자를. 이걸로 계산을 하니까 편리하잖아. 여기는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상인들 중에서 이 계산 기술자들, 전문가들, 지금 같으면 액처리들. 그러니까 산학 전문가들이 여기 이미 차지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월급을 받고 있고 그 일로. 새로운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거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로 사는데 불편한 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걸로 충분한데 뭐 이런 걸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더 빠르다. 우리가 잘한다. 그거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지 점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영향력을 이제 늘려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로 그럼 좋다. 니께 더 좋은지 내게 좋은지 한번 실력을 한번 대결해 보자 하고서는 이렇게 심판을 두고서는 같은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은 3반을 이용해서 풀고 이 사람은 아라빅 숫자 필산 손으로 풀면서 경쟁을 해요.
그렇게 그 기록들이에요. 이게 이런 이 스트러글, 이 투쟁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한 팀이 이제 이기게 되고 그게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제너레이트하죠. 이런 그 배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1503년에 이제 기록인가 본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파치올리가 지오메트릭 툴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기하학적 그 도구들이 있죠. 아마 저기 나침판도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이 기하학적 도형들이 있죠. 이런 그 슬레이트, 초크, 컴파스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도데카헤드론이 여기 있고 아까 내가 가지 만들어 온 저게 등등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부터 이게 진짜 기하학을 이런 유클리드의 기하학들이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이제 이게 저 도형이고 이거는 매스메티카에서 쓰는 지금 그 요거 일부러 쓰는 도형이죠. 하여튼 디바인 프로포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완벽한 그런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수학이 바로 이런 거를 추구해 왔고 하다는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학문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얼리 모던 피리어드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유럽에서 얘기하면 이제 옛날 유클리드 시대가 에인션트 고대 수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들이 다시 수학을 리바이벌한 시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계속 오늘은 내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한 내용들을 계속 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근대 수학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과거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캠퍼스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이 자료들이 바로 여기서 그 구글에서 검색해서 얻은 자료고 이게 그 내가 얻은 파워포인트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매스매틱스 이 자료고 웹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고 그 외에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 주소가 그리고 여러분들 Q&A에서 보시면 이 우주군이 이제 서양 수학사에서 대수에 대해서를 간단히 요약을 했고, 그래, 뭐라고 얘기했어? 토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할 때는 이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이 레크레이셔널 수학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나도 책 하나가 있죠. 이 레크레이셔널 수학이라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과 게임을 해서 어린애 학생들한테 좀 더 즐겁게 가르쳐 주자 그래서 요새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지만 이미 서양에서는 레크레이셔널 매스매틱스라 그래서 수학을 여가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수학을 갖고 그냥 즐겁게 게임 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수학 매스 리뷰, 매스 서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서양 수학사에서 역사들을 한희남, 장성훈, 이태호군이 요약을 했고 이형철 군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자료를 모으고 하면서 그것이 누적이 되면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물어볼 거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제로서 프로젝트 주제로서 이제 그런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바로 그 프로젝트 프로포절이에요. 그때 그거를 잘 만들어내도록 지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그때 그 자료를 내면서 내가 이런 걸 그동안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있었고 이런 기초 자료가 여기 있고 리퍼런스가 여기 있고 하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걸 연구해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들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프로포즈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백승진 군이 음악과 수학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했는데 그래요. 여기에서 실제로 드미트리 티모츠코 이 프린스턴 대 음악과 교수 이 사람이 이 사람 소개한 거 이 사람이 언제 온 사람이냐면 지난번에 브리지스
미니 브리지스를 서울에서 할 때, 그때 이제, 그리고 전 브리지 서울, 코리아 할 때, 그때 우리가 섭외해서, 이게, 이제 초빙해서 한 사람이고, 이 사람 양력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이게 번역하고 다 소개해서 했고, 접촉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브리지스 서울 또는 미니 브리지스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 수학이 이제 다른 분야하고 연결되는 분야들. 그러니까 수학과 건축, 수학과 과학, 수학과 공학, 수학과 음악, 수학과 예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가 수학을 활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건축 같은 거는 수학적인 구조를 굉장히 활용하죠. 예를 들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아이디어잖아요. 그게 토러스를 좀 찌그러뜨리면 이렇게 도나츠가 크로아상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은 뭐 현수교도 그렇고 다 그 도로 건축 그런 거에서 이 아름다움을 주려면 이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활용해서 하고, 또 더 중요한 게 그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그 구조체를 만들면은 이미 거기에 대한 연구가 다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 힘을 어디서 더 많이 받는지, 어떻게 그런 게 수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바로 수학적인 구조체는 수식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그 수식을 이용하면 바로 공학적인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럼 거기에 그것의 그 모든 공학적인 어널리시스가 수식의 근거에서 다 풀어져 있죠. 그런 논문들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건축, 그 사장교 하나를 짓더라도 되게 어느 정도의 이 커브면,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 두께 세 줄이면 어느 정도의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수학을 이용해서 다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하면은 그 건축가들이 완전히 바닥부터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고 나거나 할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오가나이제이션이 브리지스 컨퍼런스예요. 그 브리지스 컨퍼런스를 만든 사람이 레자 사랑기 교수인데, 내 또래고, 친한 친구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올해. 한 2달 됐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브리지스 오가나이제이션을 만들고 한 사람인데,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재수술 받다가 그냥 죽었어요. 갑자기. 좀 아쉽죠. 찾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사를 배우다 보면 이제 수학이 얼만큼 깊고 넓은지를 알게 될 거고, 그 넓은 분야의 하나가 이 부분이고,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14년 2012년 이크미하고 2014년 ICM 한국에서 하면서 굉장히 수학 대중화에 강조했던 부분이고, 내가 수학 대중화 대한수학회 위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오가나이즈를 한 5개에서 10개쯤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행사였고, 그때 소개한 사람, 그때 우리가 초청했던 사람이고, 그때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주고 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조가연 기자나 내 원고도 몇 번 쓴 사람이고 잘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잘 정리해서 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죠? 굉장히 방대한 양을 정리했죠? 그래요. 어쨌든. 그 다음 이영철 군이 정리했고, 등등. 그리고 백승진 군이 앞엔 했고, 그래요. 그리고 참, 여기서 아까 아프리카 수학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이 아프리카 수학을 아까 거기서는 파워포인트에서 거의 빼먹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4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수학이 기록입니다. 이게, 레범보 본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겠죠? 이게 4만 년 전.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위치가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에 새겨진 이 빗살무늬 같은 게, 이게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이, 이게 이미 여기서, 에리스메틱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다, 이 카운팅에 대한 기록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게 무시해서, 수학은 우리만 잘하고 너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는
아니고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근거를 찾고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래도 5,000년 전 거, 뭐 2,000년 전 거, 뭐 500년 전 거 사료들이 꾸준히 조금씩 발굴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서양 걸 쫓아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우리 거를 보존하거나 이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때 많이 일본 약탈도 당했고 불도 나서 없어지기도 했고 6.25 전쟁 중에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해방 후에 그 혼란기에도 많이 유실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우리도 오래된 수학책들도 남아있고 할 텐데 수학의 역사도 우리가 몇천 년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한국시대에도 수학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고 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운 책들도 있고 우리가 쓴 것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책은 지금까지는 그 임진왜란 전 책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조선 사람이 쓴 그 산악책이 분명히 그 이전에 몇천 년 전부터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사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 발굴해야 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책들 전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본 수학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책으로 시작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이제 물론 중국에서도 이전 게 좀 있어서 자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 우리 책들을 발굴한다 그러면 그 책들이 일본 수학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학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 위안부들의 그 확실한 에비던스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 거짓말을 해도 반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식민지 우리가 경험을 당할 때 이 식민지 교육 정책에 반영됐던 내용이고, 조선에는 우리보다 오래된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우리한테 배운 것이고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다. 문명이 이렇게 전달된 게 아니라 거꾸로 이쪽에서 그 자기네가 가르쳐 주면서 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게 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근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현대 수학 책을 서양 걸 공부하는데 모든 인력이 다 투입이 돼서 그쪽 분야는 전혀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이제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이제 자료가 차근차근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나눠준 동영상들 있죠? 그것들 있죠?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지금 내가 한 열흘 빌려줄 테니까 보고 싶은 것들은 책이나 뭐나 빌려가고 그것을 빌려가세요. 그리고 이 Q&A에다가 제가 빌려가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반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요약해서 서로 같이 보면 다 볼 시간은 없어도 하나씩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도 자료가 많은데 한번 보시다. 수학과 문명이란 아까 EBS에서 나온 그 책은 그 수학과 문명의 책은 3부작으로 해서 EBS에서 아주 호평을 받은 책이에요. 상도 받고 문교부 장관 상도 받은 DVD 3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떠 있고 볼 수 있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텍스트로 만드는 게 저 책이에요. 수학과 문명이라는 것은 3부작.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켈텍에서 만든 그런 수학사에 대한 인터넷 얼리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얼리 스토리 오브 매스매틱스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요약되어 있는 거고. 총균쇠 한희남군 안 왔나? 그리고 남정형군. 참, 여기서 이렇게 한 거 보면 이 코멘트를 뒤에 달 때 이 모바일로 달잖아요. 모바일에서 달면 답변이 그 아래 달리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거에 아래 달려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그냥 다니면서 의견을 달아놔요. 그리고 나중에 PC에서 써놨으니까 카피해갖고 제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거 지워버리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수시로 의견을 표출하지만 엉뚱한 데 가 있으면은 질문은 여기 있고 답변은 저기 있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렇게 엉뚱한 데 있어도 이게 질문이 위에 있고 답변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이 있고 답변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자리가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게 쉽게 하려면 정확한 게 좋으니까 자기가 그걸만 고려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early history of mathematics를 이제 거치고 그게 이제 서양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수학, 또 중동의 수학, 그리고 인도 수학, 또 아시아 수학, 뭐 그리고 일본 수학은 아직까지 여기 들어가는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아메리카 수학도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되게 요 정도 겁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 수학은 아직까지 큰 사료가 남은 게 별로 없고 일본 수학도 물론 없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묶어서 동아시아 수학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대충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해결하는 것들은 해결하고 남은 부분들은 차후에 더 생각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우리가 수업이 있을 거고 여기서 만나고 그리고 추석 세고 그러고 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 같은 정도 그러니까 요약한 거 갖고 발표하려면은 좀 미진하니까 좀 더 백군하고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강을 좀 하고 해서 여기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집어넣고 해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달 말에 PBL 보고서를 한 달 동안 학습한 내용을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것들을 낼 수 있죠. 그치? 한 걸로. 그게 아무것도 만든 게 없으면은 낼게, Q&A에 내가 질문모에다 답변했다, 낼 게 없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슬, 그러니까 자료를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아까 어느 자료였더라? 어느 자료를 많이 올려놨죠?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첨부해서 아까 보니까, 여기에 누구죠? 수학과 음악과 백승진 군. 그러니까 수학과 음악 관련 자료를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고 또 보면은 커멘트 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활용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올려놓은 사람도 괜찮지만 거기에 커멘트 단 사람들도 그 자료를 같이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의견을 잡았다. 여기에 이런 걸 보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료를 만들어 가도록 하세요.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직접 자기 생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또 보태고 쓰고 발표하고 한 것들이 계속 누적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먼스리 리포트가 될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프로포절이 될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한 게 남겠죠? 여러분 자료가. 그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자료고,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올려놓고 아무도 코멘트를 달지 않죠. 내가 의견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무도 의견을 달지 않죠.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백근이 자료를 올려놨는데 음악과 수학에 대해서 이현주, 이우주 또 백승진 이형철 군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다른 학생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자료도 아니다. 아니면 뭐는 좋지만 뭐는 뭐하다. 이거에 빠진 거는 이게 더 좋은 게 여기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시대에 학문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합시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같은 식으로 이 서양 수학사를 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석 기간 동안에 지금 본 것들 보면서 다음에 이제 근대 수학, 현대 수학은 사실은 좀 더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까 근대 수학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다 본 다음에 현대 수학은 제일 나중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